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2주마다 고대하고 고대하는 바로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최파곤님 바로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네. 혹시 머리를 네. 며칠 만에 한 번씩 깎으세요? 원래는 3주마다 한 번씩 깎으려고 하는데 네. 일정 생기면 겨울 한 4주에 한 번 정도. 그래 아니 항상 깔끔하세요 어떻게? 네, 방송 올 때는 머리를 좀 신경 쓰고 오죠. 그래요? 저는 거의 뭐 연예인처럼 한 1, 2주에 한 번씩 다니시나? 아닙니다. 네, 원장님 머리를 신경 써주지만 4주에 한 번 정도. 네. 네. 제가 3주 지나면 지저분해서 못 견디게 되거든요. 제가 좀 금방 지저분해지는데 네. 항상 깔끔하시길래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샵은 방송 끝나고 여쭤볼게요. 네, 샵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주제는 바로 반도체의 여름은 올까요? 근데 이 여름이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이라서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서머랠리 하는 그 좋은 여름이에요? 보통 이제 여름이란 표현은 뜨겁다는 표현이잖아요. 아주 네. 뜨거운 거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후끈하게 이제 주가가 화끈하게 상승할 건가? 그런 거죠. 그렇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가가 이제 랠리가 올까요? 네. 올까요? 뭐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네. 네. 오늘 일단 제목 방금 불러주신 대로 자료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은 자료 보시다시피 네. 반도체 여름은 올까요?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의미는 이제 직설적인 거죠. 반도체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클리컬 산업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어느 정도 계절성을 띠고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가가 크게 밀리는데 그 이제 투자자들이 순환론적 관점으로 볼 때는 계절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당연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고 가장 힘든 구간이 겨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봄이 찾아오면 주가가 약간 반등한 후에 이제 여름이 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건데 네네. 지금 반도체는 어느 정도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가가 뭐 종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꽤나 핫한 영역이 있는데 네네. 여기서 조금 더 뜨거워질 여지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클라이막스에 대한 고민을 네네. 좀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사실 클라이막스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클라이막스 아니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인공지능 시작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클라이막스겠어요? 네, 화내신 거 아니시죠? 그렇죠. 네. 그건 아닌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진짜 회복되는 건지를 그러니까 관찰해 볼 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볼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어떨까요?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들 아마 다들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국내 시장은 특히나 반도체 산업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섹터다 보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은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가 더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반도체가 사실 시클리컬이다 보니 매수의 타이밍과 매도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성장주는 바이앤홀딩에서 장기적으로 홀딩하기만 하면 되는데 네. 이 시클리컬들은 좋을 때 좀 줄여주고 너무 쌀 때 오히려 늘리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물론 주기가 좀 길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지금 반도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도 많은 분들께 질문 받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 정도 올랐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정도 레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 영업점에서. 근데 그 전반에 대한 저희 고민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할까요? 시작해 보시죠. 네,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일단 오늘 내용 준비한 부분은 처음 다룬 내용은 아니고 제가 2월 23일에 아시아 반도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논리는 심플했습니다. 챗GPT가 2022년 12월에 등장했는데 그게 인공지능 산업의 지금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일단 반도체 쪽으로 수혜가 상당히 올 것 같다는 논리였고요. 네. 그걸 대표하는 기업이 결국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뭐 로직 반도체들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기업들이 최고의 수혜를 받고 있고 그걸 생산하는 쪽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그 반도체 생산 공장은 당연히 아시아가 석권하고 있고 네.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 반도체 시장의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제가 표로 그간의 성과를 짧게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반도체 섹터의 주요 종목들 특히나 아시아 반도체로 부르는 우리 대만과 한국을 대표한 반도체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보시죠. 표로 정리했는데요. 일단 3대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파운드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보통 우리가 파운드리를 대표하는 두 개 사업자고요. 저기 이제 인텔이 3파전으로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네네. 아직 근데 인텔에 비하면 TSMC와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두 개 기업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제 최강자와 두 번째 강자고 그렇죠. 마이크론과 함께 이제 3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러한 아시아권의 대표 기업들이 52주 최저가 최근 1년간 최저점을 찍은 시기가 TSMC가 한 11월 초, 네. 삼성전자가 9월 말, 하이닉스가 1월 초 정도로 뭐 대동소에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저점 대비 상승폭을 보면 대략 한 7개월 동안 TSMC 무려 77%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죠. 네네. 많이 오른 이유는 모두 다 알다시피 엔비디아 향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특히나 초정밀 나노 공정의 수요가 많다 보니 TSMC가 마진폭이 높은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매우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최저가 대비해 보면 거의 38% 올랐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꽤나 무거워 보이지만 저점 대비해선 40%니까 기간이 한 8개월 정도라고 보면 8개월 동안 40%로 거니까 네. 적게 오른 건 사실 아닌 거죠. 네. 우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들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기업들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표 기업들이 보통 저 기간에 한 4-50% 정도 올랐으니까 네네. 전자가 약해 보이지만 오름폭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빅테크랑 어깨를 나란히 했네요. 상승폭으로는 그렇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에 좀 특화되는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57% 올라서 꽤나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막판에 힘을 좀 많이 써줬죠. 맞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 이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중간 지점 정도 되는 게 제가 2월 23일 방송했을 때고 현재 대비하면 2월 13일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네. 하이닉스가 조금 많이 올랐고요. 20% 이상 올랐고 TSMC와 삼성전자 한 15% 정도 올랐는데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꽤나 많이 올랐는데 저게 더 오르나요? 네, 뭐 그렇죠. 추세의 끝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이런 고민을 다들 한다는 거죠. 네네. 제일 많이 질문받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닉스 팔아야 되나? 네네. 수없이 질문받고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에피소드로 바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시컬리컬 산업이다 보니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사실 애플은 올해 팔아도 되고 내년에 팔아도 되고 내년에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네. 반도체는 좋은 타이밍에 팔지 않으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이클 지나가면 네. 그 기다리는 게 또 2-3년 그냥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자체가 경기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또 우려가 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난 6개월간의 상승폭을 보면 확실히 봄은 온 것 같아요. 네. 꽤나 뜨거운 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름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 봄이었는데 현재 추세가 조금 더 이어져서 정말 핫한 영역으로 정말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네네. 저도 정답을 모르지만 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고민을 진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해 주실 테니까 네. 저도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결론 때 저한테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네. 이미 뭐 스타트에서 기자님께서 지금이 클라이막스일 리 없잖아요. 라고 외쳐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바이 의견이라는 걸 제가 참고하고 네, 톤을 좀 조율하면서 네,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컸겠다고 했다가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겠어요. 네. 하지만 저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장표 한번 보시면 일단 차트 준비해 봤는데요. 네. TSMC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3대 기업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사실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고 화면 약간만 줄여줄 수 있나요? 화면 약간 클로즈업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체 화면이 다 같이 보이게. 네. 약간 비율을 낮춰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친절한 우리 신 PD님, 능력자. 네,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가 위에 두 개의 기업이고 메모리가 더 중심이 되는 아래쪽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사실 파운드리와 그 메모리 반도체지만 실제로 차트 보면 고점과 저점의 패턴이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네, 대동소이합니다. 네, 물론 항상 저렇지 않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수요가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는 어떤 수요가 있으면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네네. 메모리나 비메모리는 어느 정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물론 TSMC는 뭐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사이클의 변동성이 좀 더 작다 보니까 네네. 상대로 변동성이 좀 작으면서 더 우상향하는 기존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사실 아시아를 대표처럼 세 개의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기업으로 방향성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게 2019년부터 최고 5년간 차트니까 꽤나 장기 차트인데 뭐 직관적으로 보시기에 좀 비슷해 보이시죠? 그러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업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를 나눠서 봐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볼 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둘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네네. 네. 그 첫 번째 장표 보면 일단 모두 다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면 언제 좋아지나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언제 올라가요? 라고 해보면 당연히 수요가 좋아야 됩니다. 네네. 네, 수요에 대한 기대가 좋아야 되고 수요가 전망이 좋을 때 이제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수요를 한번 체크해 볼 때 보통 세 가지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PC와 노트북. 네, PC와 노트북 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인데 제가 왼쪽에 준비해 놓은 차트 보시면 출하량 추이 보시면 저기 주황색이 성장폭인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성장이 나오고 있진 않죠. 그러네요. 네, 완만하죠. 네. 그러면 2022년도가 최악의 수준이었고 2023년도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긴 하지만 크지 않은 성장폭이고 한 2024년 정도가 돼야 좋아지는 거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PC 수요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다. 다만 올해보단 내년이 확실히 좋을 것 같다. 네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가에서 기대감이 가장 만들어지는 건 변동폭이 크게 증가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의 기대감은 별로 없지만 내년으로 봤을 땐 그래도 올해보단 나아지는 거니까 약한 기대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수요차가 이제 모바일이죠. 오른쪽에 네, 스마트폰이죠. 모바일이라고 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할 텐데 저기 역시도 아주 그렇게 큰 성장이 나오는 그림은 지금 아닙니다. 이 네네. 주황색이 성장폭 상승폭인데 2023년도는 다소 약하고 그래도 내년이 올해보다는 조금 낫다 정도. 네네. 그럼 결론 말씀드리면 조금 허무하지만 PC와 모바일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데이터 센터, 서버형 수요라고 부르는 쪽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뒷장 한번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방금 전에 그렇게 변동이 심했던 PC와 스마트폰과 다르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거란 기대감은 결국은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핵심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23년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 플러스 슈퍼컴퓨터라고 부르는 AI 서버, 데이터 네네. 센터 내에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쪽 수요가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저 맨 왼쪽은 데이터 센터라는 걸 알겠는데 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뭐예요?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아더 랜드 빌딩이라고 써 있는데. 네,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쉬운 거죠. 땅 사고 아, 네. 건물 올리고 그 안에 메모리 반도체 쌓을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넣는 게 IT 인프라고 피지컬 인프라는 건물 짓는 거. 아, 네네. 그리고 아더가 랜더랑 빌딩이니까 전체 캐펙스 투자 내에서 가장 절대적인 비중은 IT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네요. 똑같은 땅에서도 그러니까 보니까 그 땅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네요. 뭐 땅이랑 빌딩도 그렇게 좀 늘어나겠죠. 계속 맞습니다. 늘어날 텐데 조금 늘어나고 네. 실제 데이터 센터의 양도 그렇게 막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은데 이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는 진짜 많아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 건물은 지어봤자 네. 뭐 건물을 올리는 비용은 그렇게 뭐 많이 들 건 없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고용량화되고 스펙이 더 좋아지니까 글로돈이? 같은 규모로 지어도 땅값과 건물값이 오른 것보다는 IT 부품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게 이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상승폭 자체는 사실 차트의 그린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 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서버형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다. 네네. 지속 상승하고 있다. 네. 봉리로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그리고 아시아 반도체에 대한 그 기대감은 키 요인은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서버형 수요 중에서도 슈퍼컴퓨팅 AI 서버형 수요인데 그 핵심 아이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기도연으로 제가 준비한 HBM이라는 거죠. 요즘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맞습니다. 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건데 뭐 고대역폭이 별건 아니고 네. 단일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크다는 거죠. 네, 대역폭이라는 것 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다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요구하는 데이터의 양이나 데이터 형태가 점점 고용량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CPU 같은 연산 시스템들이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하고 반응을 연결해주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 능력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네네. 그게 AI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HBM 시장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 뭐 한 3년 후, 5년 후 지나야 시장이 열리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할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아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지나친 고스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GPT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데이터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GPU가 성장하고 있고 고스펙의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액 전망 자료 보면 꽤나 파워풀한데요.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 성장폭이 무려 49%입니다. 와. 네, 50% 1년에 50% 성장한 산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어나는 저희 거죠.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네, 지금?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100만 달러 단위거든요. 네. 그러면 5천이라고 하면 5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달러니까 한 7조? 6조, 7조? 7조, 네. 7조 그 정도? 6조, 7조짜리면 얼마 안 된다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그게 1년에 50%, 30% 성장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HBM 하는데 하이닉스의 HBM 매출의 2%밖에 안 되잖아라고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은 메모리 반도체 좀 아시는 분이거든요. 아. 네, 하이닉스의 매출액 HBM 2%밖에 안 되는 뭐 그게 크겠어라고 말하는데 네.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 견고해서 연말 기준이 되면 아마도 하이닉스의 매출액의 10%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요? 네, 올해 연말. 그 정도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래요? 거죠. 네. 지금 2%지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보는 2%의 데이터는 사실 일본- 전년도 기준의 과거 전년도. 데이터를 네네. 가져오는 케이스고 올해는 지금 매출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2분기 매출도 아직은 디테일하게 오픈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 올해 연말로 하면 매출액이 10% 정도 전망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보는 분들은 내년에 15%까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매출액의 10%, 15%가 작은 게 아닌 게 이게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마진 제품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빠르게 성장한다면 네. 어쨌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준 적자 규모가 꽤나 커져 있기 때문에 고마진 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게 꽤나 훌륭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네. 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HBM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 하이닉스 추천은 아닙니다. 네네. 오해 없으시기를.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이번 AI 서버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하고 있는 건 이제 HBM이라는 녀석인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뒷장에서 한번 보시면 HBM이라는 녀석이 지금 왼쪽 그림 보면 저게 H100이라는 요즘 가장 핫한 AI 연산하는 GPU입니다. 네네. 엔비디아의 이제 GPU인데 거기 이제 조그만하게 저기 지금 부품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HBM3라는 녀석이 저기 저 기판에 이제 아주 작은 크기로 쫑쫑쫑 이렇게 센터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아이거든요. 몇 개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6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위에 3개, 아래 3개 이렇게 달려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HBM 자체가 저 GPU 전체 가격의 한 5% 정도 비중 된다고 해요. 네네. 근데 여러 가지 부품들이 결합돼서 5%가 뭐 아주 크다고 하지만 아주 크진 않지만 아주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쵸. 저 HBM도 세대 교체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뭐 2E, 3E 넘어가고 있는데 네네. 지나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마진도도 올라가는 거고 오른쪽 보시면 이 중요한 시장 가장 하이 스펙의 저 메모리 시장을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하이닉스가 48% 거의 50%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 40%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경쟁이 이제 불꽃이 튀는 거죠. 네네.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까지 50% 넘는 마켓쉐어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네. 하이닉스는 우리가 준비 먼저 했고 더 많은 투자를 해놨고 우리가 자신 있다고 하는 네.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 기업이 거의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메모리 시장에서 어쨌든 한국 기업이 최고다, 최강이다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끼린 싸우지 말지. 우리끼리 굳이 그럴 필요 있는. 네. 그러지 말지. 둘 다 자되면 투자는 둘 다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추천 의미는 아닙니다. 네네. 네, 둘 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요. 생태계를 한번 보면 삼성증권에서 그려주신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처음에 많이 봤잖아요. AI 반도체 생태계를 볼 때. 근데 엔비디아도 물론 좋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GPU가 잘 나가게 되면 그 GPU를 생산하는 TSMC가 파운드리스로 부가가치를 많이 얻게 되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당연히 수혜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더해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있는 하이닉스까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산업의 개화가 엔비디아 같은 특정 기업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전체가 다 같이 먹고 살기 좋아지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수요가 늘어난 효과가 있다. 그걸 이제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외부 강연장 가면 많은 분들 물어보시는 게 하이닉스 적자 보고 있는데 네네. 주가는 왜 이렇게 핫해요? 연초에로 40% 올랐으니까 뜨거운데 적자라는데 왜 주가는 올라요? 네. 그 키가 첫 번째는 일단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겁니다. 제가 그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직접 보진 않아서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기억나시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엔비디아는 딱 가이던스를 우리 2분기에 70% 매출 늘어날 거야. 70% 맞죠? 70% 매출 늘어날 거야를 딱 공식적으로 박았잖아요. 네. 혹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뭐 2분기 얼만큼 늘어날 거야. 이게 금액이나 이런 걸로 나왔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다 지금 대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건 사실은 공급 감소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지 네네.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을 그쵸. 아주 좋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를 볼 때 마이크론의 가이드를 보는데 마이크론의 톤은 최근에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거기에서 좀 헷갈려하는 게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기업들의 톤은 보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좀 설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공급 감소에 대한 로직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거기는 좀 복잡한 해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면 너무 넓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아마 또 듬직한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이 오시면 네. 깊은 내용을 또 전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뭐 흐름을 보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네. 거는 두 번째 기대 요인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기대 요인은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D램 시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전 HBM은 인공지능 산업을 대표하는 하이스펙의 메모리 반도체가 새로운 부품이 등장했다고 보면 네. 이 DDR5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D램이 기존의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가 되는데 그 교체의 속도가 우리의 예상보다는 빠르다는 겁니다. 이제 2023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DDR4 4세대가 36.2%로 아직까지는 메인 흐름이고 DDR5가 12%밖에 안 되는데 내년이 되면 DDR5 5세대가 무려 27%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향후 한 3년간에 걸쳐서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세대 교체가 되면 뭐가 되냐면 신제품이다. 네네. 비싸다. 그쵸. 마진이 높겠죠. 네. 그래서 같은 수량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DDR5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어쨌든 마진을 더 가져갈 여지들이 있는 거죠. 네네. 네, 이 부분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이 우리가 보는 저용량의 낮은 용량의 DDR4와 DDR5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고메모리 기업들이 사용하거나 산업용 수가 있는 고메모리 대역에서는 DDR4와 DDR5의 가격 차이가 거의 4-5배까지도 난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로 살 때는 싼데 하나로 살 때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걸 100개 드리로 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요. 단일 제품의 고용량이니까 당연히 같은 크기에 네. 더 고용량을 집어야 되니까 네. 더 미세 공정이 그쵸, 들어가겠죠. 그쵸. 생산의 난이도가 더 높은 거고. 네. 그러면 산업용에서 필요한 고용량 제품은 수율이 낮으니까 아직까지는 수요에 비해서는 이 밸류가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IT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노트북 사도 똑같이 생긴 노트북인데 스펙이 높으면 300만 하는 거고 그쵸, 스펙이 네네. 낮으면 30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도 같은 크기의 고용량 제품들은 DDR5는 꽤나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된 부분 역시도 이 D램 반도체 기업들이 어쨌든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요인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2022년도, 2021년도에 많이들 나왔던 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슈퍼 사이클이 실제로는 안 왔어요. 근데 안 왔다고요? 저 2027년하고 저 때 왔었잖아요.
2017년. 네. 그러니까 네. 2017년에 슈퍼사이클이 왔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2022년이 새로 올 거라고 많이들 기대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2022년도에 슈퍼사이클이 크게 뭐 우리가 체감을 별로 못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은 그 슈퍼사이클의 로직이 뭐였냐면 아까 전 그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17년에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터지면서 삼성전자가 100만에 300만을 갔는데 네. 그때 엄청난 수요가 교체 수요가 도래하면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생기면서 코로나 이후로 그 데이터 센터의 재투자, 네. 교체 수요가 굉장히 딜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로 보여놓은 게 위에 아주 진한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데이터 센터가 스펙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2017년 슈퍼사이클이 재연될 시기가 거의 도래했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2022년 5년 지나면 와야 됐는데 네네. 좀 딜레이 돼서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 정도에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첫 번째는 고대역폭 메모리 신제품이 등장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DDR5 기존 제품이 마진이 높은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2017년 반도체 기업들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데이터 센터들이 교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세 박자가 만들어지면 추세는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의 반도체 업황입니다. 업황이라는 사실. 네. 이건 다 사실만 이렇게 딱 해주신 거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뭔가 설렘이 있습니까, 기자님? 그럼요.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있는 재고를 일단 떨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재고를 떨려면 모니터 할 시간은 분명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DDR4를 재고를 떨고 나서 DDR5로 갈아타야 되는 건데 이 재고를 떠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분명히 봐야 물론 HBM이 가격 올라오고 매출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재고 떠는 거 보고 HBM 솟아오르는 거 보고 이게 교체된다. 이때 빡 하지 않을까. 네. 저의 생각입니다. 예리합니다. 이제 사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그 연초에 지금 우리가 아까 전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아시아 반도체 주요 기업 추이 최저가 대비 상승폭을 보면 하이닉스가 거의 60%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한 40% 정도 올라왔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죠.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전자랑 하이닉스 다 실적 엉망이던데 네네. 뭐 보고 투자들을 하는 거야? 라고 고민하는 거고 숫자 대비해서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HBM 물론 좋은데 기대감이 가격에 너무 선반영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시클리컬 기업들을 PB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네. 하이닉스의 PBR 밸류에이션 기준 그 밸류에이션 밴드는 과거에는 대략 0.9배에서 1.7배 정도 범주 내에 있었고 네. 중간값이 한 1.4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사실 올해의 적자를 반영하게 되면 현재의 가격 대략 11만 5천 정도의 현재 가격이 PBR 기준으로 1.5배 레벨입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의 PBR 기준 밸류에이션 밴드로 만약 이 기업을 평가한다고 하면 분명히 과거의 상단에 가까워져 있다. 아주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실제로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은 기대감이 선반영된 과정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의논들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HBM이나 새로운 수요들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더 연장될 거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과 안 좋은 의견들이 좀 감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방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결론을 내야 될 건데 네네. 그럼 왔다 갔다 하지만 결론을 도출해 달라. 그래 결론 당연히 준비해 왔고요.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툴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땐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 네. D램 가격은 여전히 빠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DDR4 4세대 가격이 거의 10% 정도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마진 올라가고 상황이 개선되려면 D램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D램 가격이 올라간 게 없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의아하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또 하이닉스가 PBR 기준으로 1.0배 미만은 싸다고 할 수 있지만 1.5배 도달했는데 그게 왜 싸다고 말하는 거냐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견
지금 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말하는 의견도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경험 많은 투자자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강하게 사야 된다고 주장한 측에서 의견도 저는 로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D램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교체 수요가 있는 거니까 좋은 면과 나쁜 면 양쪽 다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건 사실 반도체 산업을 오래 봐왔던 애널리스트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네. 지금은 홀드다 아니면 이제 시작이다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 매우 주관적인 의견은 네. 펀드멘탈 대비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시장의 속성 자체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주가는 펀드멘탈 대비 빨리 움직이는데 네네. 펀드멘탈이 악화되는 구간에 분명히 주가는 과도한 언더슈팅, 과도한 주가락이 나오게 되는 거고 펀드멘탈이 개선될 때는 당연히 주가는 과도한 오버슈팅, 지나치게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메모리 반도체 업황 기업들의 주가는 빨랐고 강했다. 그러면서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는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하기에도 과거에도 그런 시클리컬 산업들이 거의 2년에 가까운 조정에 걸쳐서 저점을 만들어내고 그 업황이 턴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클라이막스를 맺고 나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펀더멘털로 봤을 땐 이제 겨우 한겨울이 약간 지나갈 정도 레벨이고 주가는 약간 언밸런스하게 먼저 봄이 온 모습인데 이게 끝은 아닌 것 같다. 조심스럽지만 지금의 추세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가 네. 저희 결론입니다. 네. 정답은 저도 모르겠지만 저기 이것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딱 증권가에 와서 네. 처음 배우기로는 선배가 딱 이런 질문을 하면 야 PR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맞을까? 아니면 비쌀 때 사서 싸게 파는 게 맞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PR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죠. 그랬더니 시클리컬은 안 그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 민감주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PR이 엄청 높아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익이 막 저점을 찍으니까. 근데 그때가 오히려 경기가 저점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 시클리컬만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게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막 이익 막 늘어나고 하다 보면 PR이 좀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시클리컬은 경험하게 돼서 시클리컬은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제가 긴 얘기를 짧게 요약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늘 어느 정도의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클리컬이라고 우리가 단순해서 표현하지만 화학이 다르고 반도체가 그렇죠. 다르고 모든 산업별 특성들이 있을 텐데 사실 시클리컬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합적일 텐데 그걸 매우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네. 고포의 저포의 어떤 행동 준칙을 이제 우리에게 이론화시켜 놓는 거죠. 네네. 근데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는 함수들은 조금 더 복합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그렇게 표현하기엔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네네. 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밸류에이션 할 때 PER을 반도체나 시클리컬에도 많이 반영했다면 보편적으로 최근에 사실 PBR 밸류에이션, 북밸류 베이스, BPS 기반의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네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사실 PER보다는 시클리컬에서는 PBR 베이스 밸류에이션 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대응인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패턴이나 인식들이 결국은 더 중요한 건 펀더멘탈의 변화, 새로운 모바일 기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산업이 개화한다거나 그런 외부의 환경 변화,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실제로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봤던 PBR 밴드나 직관적인 그냥 숫자 툴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세상의 변화를 못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실제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삼성전자 주가를 300% 상승시켰을 때도 그러한 트렌드를 본 투자자는 그 추세를 다 가져간 거고요. 그러한 변화 없이 단순히 숫자로 대응한 투자자는 그 추세를 못 먹었겠죠. 네네. 그러면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나올 때 그 변곡점이 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대응해야지 그런 거 제외하고 단순히 숫자로만 보고 PBR 1.5배니까 팔아야 돼. PBR 1.0배 미만이니까 무조건 사야 되라고 대응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지표 정도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변화가 있고 네네.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정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디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라고 산업 스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을 정말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우문현답을 해주신 우리 최파고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또 2주 뒤에 봐요. 네. 제가 이제 2주마다 오면 가끔 이제 하는 게 10시가 지나면 초조해지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지금 10시 12분이라서 지금 네, 다음 타임에 너무나 죄송한데 빠르게 내가 마무리하고 네. 2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2주에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